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한창 파리 올림픽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 소설을 읽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저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이 두 도시 이야기가 요약된 영상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요약만으로는 감동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줄거리의 디테일과 플롯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인데 요약만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은 첫 문단이 굉장히 멋있기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최고의 시간이면서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지만 어리석음의 시대이기도 했다. 믿음의 신기원이 도래함과 동시에 불신의 신기원이 열렸다. 빛의 계절이면서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지만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다. 다 함께 천국으로 향하다가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지금도 물론 그런 시기이지만 언론과 정계의 목소리 큰 거물들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시대가 극단적으로만 보여지길 원했다. 첫 챕터에서는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의 왕실과 그들의 폭정 이야기가 나와요. 프랑스의 폭정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단두대를 만들 나무를 자루는 숙명이라는 이름의 나무꾼과 사형수를 호송할 수레를 헛간에 보관한 죽음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두대, 이제 그러면 감 잡으셨나요? 두 도시 이야기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문단도 저는 좋더라고요. 나무꾼과 농부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일을 해 나갈 동안 턱이 큰 두 얼굴, 밋밋하거나 아름다운 두 얼굴,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고고하고 신성한 권리를 행사했다. 1775년 한 해는 그 위대한 인물들과 또 다른 흔하고 하찮은 존재들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각자의 앞에 놓인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찰스 디킨스가 읽다 보면은 간접화법이나 은유 이런 걸 좀 많이 써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조금 읽을 때 어렵기는 한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필력도 좋은 것 같고. 어쨌든 2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런던의 안개 낀 밤 속에 진흙창을 지나는 우편마차와 그 우편마차 옆에서 승객들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차 옆에서 걷고 있는데 왜 승객이냐면 원래는 마차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말들이 막 안개 끼고 밤에 피곤하고 무겁고 가기 싫다 힘들다 이래서 막 마부 말을 안 듣고 말들이 시위를 해서 무게를 줄여주려고 사람들이 내려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 타고 엄청 빨리 탁탁탁탁탁 달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마차 타고 가고 있으면 총 들고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마차 경비원이 딱 긴장해서 승객들 보고 빨리 타라고 하는데 다 타기도 전에 그 사람이 딱 도착해요. 그래서 경비원이 거기 누구야? 하면서 총술 준비하면서 경계를 하는데 저는 도버 우편마차에 타신 자비스 로리 씨를 찾고 있습니다. T사에서 온 정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비스가 아이언맨의 그 로봇 비서잖아요. 그래서 자비스 딱 이름 듣는 순간 약간 믿음직한 이름 같은데 이런 인상을 딱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이언맨 자비스가 그거를 읽어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비스 롤이라는 등장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아, 네, 저 사람 알아요. 믿으셔도 돼요. 텔스은행인데 그래서 T사거든요. 하면서 거기서 정가를 읽습니다. 거기에 도버에서 아가씨를 기다릴 것 이라고 적혀 있고 그걸 본 로리는 심부름꾼한테 자, 전하세요. 되살아남. Go to life. 라고 하면서 심부름꾼을 돌려보냅니다. 심부름꾼은 약간 어이없죠. 되살아났다는 게 뭔 뜻이야? 이러면서. 근데 일단 가요. 이렇게 뭔가 음침하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 알 수 없는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뭔 얘기야? 하면서 막 빠져들게 됐어요. 로리라는 사람이 마차 속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중년 남자의 얼굴, 이 얼굴일까? 저 얼굴일까? 떠올리면서 꿈에서 계속 뭔가 같은 대화를 반복해요. 얼마나 오래 묻혀있었지? 18년 동안. 되살아나고 싶지 않나? 잘 모르겠다. I can't say. 계속 그런 다음에 날 밝아서 산채로 18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다니. 딱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독자로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계속 또 보게 됩니다. 도버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가씨를 만났는데 로리는 사실 텔슨 은행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20년 전에 텔슨 은행의 프랑스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고객의 자산 관리를 도왔는데 프랑스 의사인 마네트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임신 중일 때 교도소에 끌려가서 18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고 부인은 아이를 낳고 어린 딸이 2살일 때 돌아가게 되었고 로리가 고아가 된 마네트 양을 품에 안고 런던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마네트 의사의 행방이 발견돼서 로리와 마네트 의사의 딸 2사람이 함께 파리로 가기로 한 거예요. 파리에 갔더니 마네트 박사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 계세요? 이랬더니 네, 마네트 박사의 예전 하인인 술집 주인 드파르주라는 사람이 구석진 방에 격리시켜놓고 출입문을 잠가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리랑 딸이 데리러 갔더니 술집에서 자크 안녕하세요. 네 자크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자크라고 이름을 부르는 비밀스러운 남자들이 문틈으로 마네트 박사를 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리가 아니 박사님을 지금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따졌더니 아니 우리는 서로 자크라고 부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은 좀 봐도 돼요. 박사님 보는 게 우리한테 도움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마네트 씨가 아주 쇠약해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구두를 막 만들고 있어요. 자아도 잃어버리고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네네 105호 북쪽 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오래전에 자신의 하인 그리고 오래전 자신의 금융관리인 을 보고도 저희 기억 안 나세요 하는데도 하면서 돌아오면서 막 또 구두 만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딸이 너무 슬퍼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저기요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신 거죠 하면서 간청하니까 이제 좀 이성을 되찾아요. 근데 아직은 막 이성을 되찾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막 불안정해지고 또 오랜 수감 생활로 쇠약해진 영향이 남아있어서 마네트 박사와 마네트 박사의 딸인 루시는 프랑스를 떠나서 런던으로 가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일부에서 로리한테 심부름을 했던 심부름꾼이 5년 뒤에는 올드베일리라고 하는 런던의 재판소로 갑니다. 갔더니 웬 잘생긴 청년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로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거예요. 그 잘생긴 청년의 이름은 찰스 다네이로 영국하고 프랑스를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행동이 발각돼서 프랑스의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이었습니다.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청객으로 마네트 부녀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루시가 떨면서 증언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5년 전에 루시랑 마네트 박사가 파리에서 런던으로 건너올 때 쇠약해진 마네트 박사가 배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찰스 다네이가 알아차리고 박사를 도와줬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때는 마네트 박사가 아직 완전히 이성이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나지 않았고 딸이 증언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증언에서도 찰스가 프랑스 사람하고 막 종이 주고받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찰스한테 엄청 불리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찰스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은 막 증인들한테 열심히 질문하고 한 명은 그냥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천장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천장만 보던 무심한 변호사가 동료한테 사인을 하더니 자기를 찰스 다네이 옆에 빨리 세우라고 해가지고 딱 옆에 섰어요. 그랬더니 배심원하고 판사가 그 둘을 보더니 막 뜨악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 찰스 다네이하고 무심한 변호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까 찰스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둘이 똑같이 생겨서 같은 런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기 아까 증인들 찰스 목격했다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착각한 거 아니세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장해서 무죄를 받아냅니다. 찰스랑 똑같이 생긴 변호사의 이름은 시드니 카턴이었는데 재판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엄청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루시가 기절하려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하고 빨리 여기 도와주세요 하면서 소리치는 등 반전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까 변호를 열심히 했던 변호사는 이제 스트라이버라고 하는 변호사였는데 이 스트라이버한테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찰스하고 루시 사이에 약간의 애정의 기류가 흘러요. 그래서 루시가 찰스 쓰러져서 나갔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무죄된 거 듣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카튼이 찰스를 이제 구해준 건데 괜히 막 찰스한테 시비 걸고 술 먹고 막 뻗어서 잠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읽으면서 약간 제 심장이 반응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보통 다른 고전 명작은 전개나 표현이 좀 어려워가지고 되게 어렵게 읽었는데 이 소설의 카튼은 굉장히 드라마나 웹소설 서브 남주의 공식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 뭔가 서브 남주 각인데? 이런 생각이 이때부터 좀 들었습니다. 이 카튼은 인생의 뚜렷한 목표도 없고 맨날 술 먹고 만성적인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찰스 다네이, 스트라이버, 카튼이 마네트 부녀와 인연이 돼서 종종 집에 이제 들르곤 합니다. 그리고 텔슨 은행 직원인 로리 또한 마네트 박사하고 우정을 나누고 루시를 어릴 때부터 돌보던 억센 성격의 미스 프로스하고도 친해집니다. 근데 원래 드라마 보면은 메인 커플 말고 감초 커플한테 더 눈길 가는 거 있잖아요. 로리하고 미스 프로스 둘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막 재밌거든요. 희한하네, 내가 약간 지금 카카오 페이지 소설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팍 들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커플 만드는데 진심이었나? 이러면서. 근데 딱 봐도 서브 남주. 사연 있고 뭔가 보호 본능 일으키고 방황하는 순정남, 서브맨 남주. 너무 명확한데 아무리 봐도 남자 주인공 같은 찰스 다네이가 너무 특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내 감이 틀렸나 싶었는데 갑자기 파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밀이 밝혀집니다. 파리에서 어떤 후작이 폭정을 일삼고 자기 마차에 평민 아이가 치여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잔인한 성격 사람이었는데요. 이 후작이 알고 보니까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후작이 죽고 나면 조카가 상속인인데 후작은 이 조카가 눈엣가시여서 조카가 하는 일에 누명을 씌우려고 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올드 베일리에서 피고한테 불리한 발언을 하는 증인들이 막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후작 후계자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바로 영국에서 찰스 다네이라는 이름을 쓰는 남자였던 거예요. 찰스는 숙부가 저지르는 악행을 부끄러워하고 귀족으로서 평민을 착취하는 걸 부끄러워해서 차라리 자기도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기로 하고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상속을 포기하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프랑스어 교사를 하면서 홀로 자수성가를 하기를 선택합니다. 고귀한 신분, 숙부는 악한 숙부, 선량한 마음. 이거 완전 남주의 조건이죠. 뭐지 이 웹소설의 정석은? 그런데 이 소설이 끊기 신공으로 챕터 끝부분마다 자꾸 반전을 선사하면서 자꾸 보게 만들어요. 조카 찰스를 보내고 나서 후작은 다음날 가슴에 단검이 박혀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주검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른 이자를 무덤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남주의 출신까지 다 밝혀진 다음에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됩니다. 3명의 남자들이 루시한테 구애를 하는데요. 주인공 찰스, 우선 아버지 마네트 박사한테 먼저 갑니다. 제가 청혼하려는 것은 박사님의 딸을 박사님께서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님과 루시 그리고 저 모두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따님의 마음을 억지로 저한테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쁜 말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복선이 나오는 게 앞에 찰스가 영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재판받고 무죄가 돼서 다 기뻐하는데도 마네트 박사는 찰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표정이 막 굳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찰스가 마네트 박사한테 청혼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러 갔다가 사실 저의 프랑스 본명은 따로 있는데 박사님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뒤에는 아예 다시 자아를 상실하고 구두장이 모드로 되어가지고 방 안에서 막 망치 두드리고 이러거든요. 몇 시간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 스트라이버, 그러니까 열심히 변호했던 그 스트라이버가 구원을 하는데 이 사람 사실 성공한 변호사라서 굉장히 거만하고 루시가 자기 청혼을 안 받을 리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루시니까 당연히 얘한테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뭐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체면, 가오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청혼하러 가기 전에 은행 직원인 로리한테 자랑하러 가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팩트 폭력을 당합니다. 로리가
아니, 당신은 너무 뚱뚱하잖아요. 이건 로맨스 소설이니까 뭐 그렇다 쳐요. 옛날 소설이고. 이렇게 팩폭을 해요. 내 생각에는 거절당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괜히 직접 말하지 마세요. 거절하면은 거절하는 루시도 괴롭고 당신도 괴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슬쩍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로 상처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로리가 제안을 해서 이제 스트라이버가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로리가 스트라이버 사무실에 결과를 말해주러 딱 들렀는데 또 그 로리가 그러니까 루시 또래들보다 훨씬 이제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른인데 어른을 막 30분 동안 일한 척 하면서 막 세워놔요.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세워놨다가 기다리겠다가 역시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트라이버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허영만 많고 머리가 텅텅이어서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잘 됐다. 이래서 로리가 말문이 막혀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 특징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좌절되는 상황 되면 딱 상대방 평가 절하한다고 했잖아요. 소름. 나중에는 이제 어떤 다른 집에 결혼을 한 다음에 루시가 그때 나한테 꼬리 쳤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어휴, 인간아. 마지막으로 카턴입니다. 이 사람은 우울할 때마다 술 먹고 술 먹어도 계속 우울하면 밤새 길거리를 걷는 버릇이 있었어요.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아침까지 걷는 게 습관이었는데 스트라이버가 결혼 안 하기로 했단 말을 듣고는 갑자기 어느 날 낮에 전에 없이 활기찬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해요. 목적 없던 발걸음에 목적이 생긴 거죠. 와, 근데 저는 진짜 감동받은 게 카트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나랑 결혼하면 나는 엄청 행복하지만 내가 이 습관을 못 고치면 당신이 불행해질 걸 아니까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랑 함께 하세요. 저는 순정을 바칠게요. 하면서 내 마음 받아줘!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루시도 여주의 정석대로 카턴을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주면서 어장관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선 끊는 메시지와 함께 인간적인 따뜻함을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태도에 카트는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죠. 결국 루시는 찰스를 선택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요. 찰스는 장인인 마네트 박사한테 약속대로 결혼식 날에 프랑스에서의 자기의 본명을 밝혔고 마네트는 찰스와 얘기를 나눈 다음에 눈에 띄게 막 회피하고 두려운 기색을 보냅니다. 딸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에 마네트 박사는 다시 자아를 잃고 북쪽 탑의 죄수로 돌아가서 정신없이 막 굿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계속 초췌하고 막 불안정하고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기억 못하고 이번에는 그런 시간이 몇 시간이 아니라 9일 동안 지속됩니다. 마침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만 이 상태가 재발될까봐 불안을 느낀 로리와 미스 프로스트는 박사 몰래 구두장이의 도구들을 불태워 없애버려요. 한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펼쳐지는데요. 이제 파리의 술집 주인 드파르주, 비밀 조직하고 연관이 있어 보였죠. 비밀 조직의 새로운 멤버 5번째 자크를 아지트에 데려와서 후작을 살해한 범인이 어떻게 처형됐는지를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범인은 후작의 마차에 치여 죽었던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로 아이의 복수를 했던 거였는데요. 드파르주랑 그 동료들이 그 범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왕 루이 16세겠죠? 마차 앞에 달려들어서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막 경비대한테 맞고 범인은 결국 처형돼서 마을 분수대 모두 다 보는데 막 목이 걸리게 된 거예요. 후작과 그 부하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들은 성과 그 가문을 모두 멸족시켜버리자 이러면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명단은 드파르주의 부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항상 뜨고 있는 뜨개질이 바로 암호화된 명단이었습니다. 완전 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죠. 약간 뜨개무늬로 암호를 만들어서 명단을 만들었는데 이 부인이 포스가 진짜 대단한 게 술집에서 막 뜨개질 하다가 이러면서 머리에 장미꽃 탁 꽂으면은 사람들이 탁 보고 막 나가자 이러면서 술집을 다 비워주고 뭐 들어오려다가도 머리에 탁 장미꽃 꽂혀 있으면은 나가자 이러면서 말없이 사람들을 암호로 진두지휘하는 여장부입니다. 남편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 다잡으라고 하고 더 독해요. 약간 무섭습니다.
이제 세월이 더 흘러가지고 루시가 아이 어머니가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서브 남주 카트는 계속 변함없이 루시를 사랑하는데 그냥 아는 삼촌 포지션으로 가끔 밥 먹으러 오고 애들 놀아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드디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드파르주 부부가 혁명군의 가장 선봉에 서서 앞장서고요. 민중들을 그동안 억압했던 자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들의 목을 술집 앞에 막 걸어놓고 마치 포도주를 뿌리듯이 파리의 길거리를 피로 물들이고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혁명의 불길이 찰스 다네이의 삼촌, 명단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 영지에까지 번지게 됐어요. 이미 후작은 암살당해서 사망했고 후계자 찰스는 런던에 있고 그럼 거기 사실 귀족 없잖아요. 그런데 민중들은 그런 사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후작의 영지에 남아서 영지를 관리하던 직원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사실 그 직원은 찰스 지시에 따라서 후작의 유산을 평민들한테 나눠주고 소장료를 안 거두고 이제 세금만 내세요 이랬을 뿐인데도 망명자를 도운 것 자체가 민중에 대한 반역이야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절규가 담긴 편지를 영국에서 전달받은 찰스를 고뇌하고 자신이 파리에 가게 되면 파멸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무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파리로 가기로 결심하죠. 여기까지가 2부. 3부가 되자마자 파리로 건너간 찰스는 감옥에 갇힙니다.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도착하고 나니까 우리 망명했다가 다시 귀국한 사람 감옥에 가두기로 법 바뀌었어요 하면서 바로 죄수는 독방에 가둬 하면서 독방에 갇혀버려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마네트 일가가 파리로 달려옵니다. 파리에는 텔슨 파리 지부를 지키고 있던 로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런던 멤버들이 다 같이 또 모인 거죠. 루시는 로리랑 같이 피신해 있고 마네트 박사는 과거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바스티유에 18년간 갇혀져 있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자기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사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네트 박사가 떠난 다음에 드파르주 부부가 찰스와 마네트 박사의 편지를 들고 루시네를 찾아오는데요. 루시, 나는 잘 있어요. 고마워요. 걱정하지 말거라 이런 편지인데 루시가 읽고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드파르주 부인 손등에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부인이 싸늘하게 돼요. 그러면서 루시 딸을 보면서 이 아이가 딸인가요? 소름 쫙 끼치게 얘기하니까 루시도 뭔가 딱 섬찟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루시가 딸을 안고 막 긴장해요. 당신도 아내와 어머니니까 우리 남편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드파르주 부인이 엄청 싸늘하게 옆에 같이 온 동료한테 우리가 이해만 할 때부터 헐벗고 굶주리고 남편 빼앗긴 아내 어머니 너무 많이 봤는데 이러면서 얼굴 봤으니까 가자 이래요. 너무 무섭죠. 다행히 마네트 박사는 자신의 고통을 무기로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도소의 주치의로 자리 잡으면서 존경심을 얻게 되어서 사위가 인도적인 죄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교도소 밖에는 귀족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하고 자코뱅파에 의해서 반대파가 숙청되는 등 피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망명죄에 대한 재판을 드디어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마네트 박사의 영향력과 다네이가 그동안 다른 귀족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음을 어필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무죄 석방됩니다. 가족들을 제외하고 석방의 기쁨을 나눈 지 채 하루도 안 돼서 갑자기 무장한 시민군이 쳐들어와서 에브레임 몽드, 즉 찰스 다네이가 새롭게 고발됐다 하면서 끌고 가요. 그런데 누가 고발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드파르주 부인 그리고 또 한 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트 박사가 아니 내 사위인데 누가 고발했다고 이렇게 끌고 갑니까? 이러니까 시민군이 이상하게 막 쳐다보면서 세 번째 고발자가 누군지는 내일 재판에 와서 직접 들으세요 하면서 탁 끌고 가버려. 그런데 우리 런던 멤버 중에 안 온 사람 한 명 있었죠. 서브 남주. 카튼이 그때 파리에 와 있었어요.
아마 마네트 일가가 뭐 파리 가는 거 보고 뭐지 하면서 따라온 거 아닐까 싶은데 술집에 있다가 그 박사 사위 잡혀갔다며 이 얘기를 듣고 거기서 얘기를 하던 감옥 간수한테 자초지종을 듣고 간수를 막 협박해서 딜을 얻어냅니다. 찰스 다네이를 도저히 구할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순간에 딱 한 번만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딜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카튼이 어떻게 할 건지 번개같이 예상이 되면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앞에 카튼하고 다네이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면회를 해서 바꿔치기해서 희생하려고 그런 거 다 감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카튼이 너무 사연 있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참하고 그때부터 막 먹먹한 심정을 안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튼이 그 간수와 딜을 한 다음에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고 로리한테 선생님 그동안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는데 만약 누구한테도 사랑이나 감사를 받아보지 못하고 살면서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생이 의미가 없는 거겠죠? 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리고 파리의 밤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아버지의 장례식 때에 무덤에 적혀있던 글귀를 밤새도록 되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2부에서 술 취해서 불안해서 런던 거리를 계속 목적 없이 비틀거리며 걷던 카튼이 신과 부활, 삶을 믿으며 자신의 결심을 정리하러 파리 거리를 걷는 거죠. 하지만 소용돌이치는 생강처럼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기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밤새고 나서 찰스 다네이, 프랑스 이름 샤를 에브렌몽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폭군의 친척으로서의 죄목으로 기소 다행했는데요. 판사가 탁 읽어요. 찰스 다네이를 고소한 시민 드파루주, 시민 여자 드파루주 부인, 시민 의사 알렉상드르 마네트. 그러니까 법원이 막 수렁수렁 하는 거예요. 막 뭐야 장인이 사위를 고발한 거야? 제일 놀란 건 누구예요? 마네트 박사 자신이죠. 마네트 박사가 제가 미쳤다고 고소해요? 이렇게 하는데 드파루즈가 탁 들어와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대 105호 북쪽 탑에 끼워져 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그 종이를 탁 읽어요. 그 종이에 마네트 박사의 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네트 박사가 감옥에서 수기를 썼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소상하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찰스 다네이의 아버지와 찰스 다네이의 쌍둥이 삼촌인 선대 에브레몽드 후작 형제는 그저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한 소장농의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했어요. 한 여인을 유린하려고 하고 그 여인의 남편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죽게 만들고 아버지는 마음 아파서 심장 터져서 죽고 남동생은 너무 화가 나서 결투 신청했다가 칼 맞아서 죽고 이렇게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죽어가려고 하니까 이 뒷수습을 위해서 마네트 박사 의사로서 치료하라고 불러왔는데 마네트 박사도 이렇게 한 가정이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걸 보고 너무 말문을 잃은 거죠. 그랬던 마네트 박사까지도 권력을 이용해서 감옥에 18년 동안 가둬놨던 거예요. 박사의 수기에는 이 모든 일들을 언젠가는 책임을 묻게 될 거고 그날엔 그들의 후손, 핏줄의 마지막 한 명까지 고발하겠다 라고 끝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작의 후손인 찰스 다네이도 마네트 박사가 고발했다는 거죠. 완전 소름 반전이잖아요. 군중 입장에서 뭐예요? 완전 도파민 폭발. 귀족이 빠져나갈 뻔했는데 우리 민중의 영웅인 마네트 박사가 고발해서 마지막 막타를 쳐서 처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루 전날에 이 사람을 살리라고 열광했던 거랑 분위기 180도 다 바뀌어서 이번에는 죽여라 이렇게 열광을 해요. 그래서 결국 찰스 다네이, 샤를 에브레몽드는 내일 처형된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모두가 멘붕 상태가 됐죠. 카턴만이 지휘를 침착하게 합니다. 쓰러진 루시를 눕히고 마네트 박사한테 박사님 그래도 검사랑 판사 만나서 얘기 좀 해보세요. 희망이 있든 없든 오늘 뭐라도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잖아요. 이러면서 설득해서 마네트 박사 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카턴은 자기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찰스 다네이와 닮은 자신의 외모를 최대한 목격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드파루즈 부부의 가게에도 들러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죠. 이때 그는 드파루즈 부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마네트 박사의 글에 나왔던 에브레몽드 후작 형제에 의해 죽게 된 일가족 중에 살아남은 한 명이 바로 드파루즈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홀로 피신해서 모르는 데서 어부들 틈에서 자랐는데요.
마네트 박사의 수기 속에 아버지, 언니, 형부, 폐하였던 조카,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에브레몽드 후작가에 대한 피의 복수를 다짐했던 거죠. 남편 드파루즈는 마네트 박사랑 인연이 있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야, 아까 박사님하고 그 딸 봤냐고 좀 그만하자. 나 너무 마음 안 좋더라. 이렇게 그만하자 하는데 부인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멈추라는 말은 바람이나 불한테만 해요. 나한테 하지 말고! 엄청 열받았을 때 이 말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호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카턴이 그걸 목격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네트 박사를 기다리는데 마네트 박사가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9시에 만나 그랬는데 밤 12시까지 안 와요. 얘기가 잘못됐나? 아니면 얘기 잘하고 있어서 길어지나? 하고 기다리는데 마네트 박사 탁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는데 이미 눈빛부터가 절망이에요. 막 모자 벗겨지고 막 초췌해가지고 정신 나가서 저 구두 만들어야 되는데 작업대가 없어요. 작업대 좀 찾아주세요. 구두 만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카턴이 그 마음이 무너진 채로 이제 가서 전에 얘기해둔 간수한테 가서 다네이를 면회하러 가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다네이는 마취시켜서 재워서 감옥 밖으로 빼돌리고 자기가 에브레몽드인 척하면서 다네이 대신에 죽음을 택합니다. 소설은 만약 카턴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메모를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글을 적었을 것이다 라며 끝맺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본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 구한 그들의 삶이 영국에서 평화롭고 유익하고 행복한 것을 본다. 매년 오늘이 돌아오면 나이 든 그녀가 나를 위해 흐느끼고 내 이름을 딴 그들의 아이가 훌륭한 판사가 되고 이곳 광장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는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내가 한 일은 이제까지 한 모든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리고 내가 취할 휴식은 내가 이제까지 알아온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휴식이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민중들이 자유를 찾았지만 그 속에서 광기에 휩쓸린 또 혼란에 휩쓸린 속에서 복수와 사랑의 드라마적인 요소를 갖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소설이라서 다소 디테일을 좀 다 살려서 설명을 하느라고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요약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아직 안 읽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반전을 다 스포일러 해드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읽으신 분들 또 저와 다른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